전혀 아니거든. 민주주의 때문에 고민은 많이 했지만 엄청 싫어했거든. 타락할 수밖에 없는 제도라고 본인은 결론을 내렸지만 고대 민주정하고 지금 민주주의는 진짜 엄청나게 다른 거고, 나중에 기독교 중세 철학이 굉장히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17세기, 18세기 되면 이제 프랑스 혁명 나고 뭐 저기 의회제도 민주주의 나올 때인데 프랑스 대혁명을 하고 있는데 교회는 물러가라 그러고 있는데 소크라테스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고민했다라고 설명하게 된 거죠. 고대 민주정하고 현대 민주주의의 정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현대에서 왜 우리가 민주주의를 중요시하냐면 지금 사회는 너무나 역동적이고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세계와 접촉하기 때문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민주주의가 좀 불합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게 최고다. 처음 민주주의가 등장하는 건 거의 민회 방식으로 등장하는데 사실은 갈등의 폭이 단순하기 때문이죠. 사회가 점점 성장하고 이제 더 성장을 해. 단순히 부자, 지주와 가난한 농민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직업이 다양화되는 거예요. 지중해가 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세 개 대륙이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폴리스 시대에도 엄청나게 이게 교류가 많이 돼요. 오히려 제국이 만들어지면은 무역이라는 게 규모는 커지는데 국가 대 국가로 가는데, 도시 국가가 막 나눠져 있을 때는 막 지 맘대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권력이 이제 민주정이 깨지고 과두정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 민주주의는 모두가 하는 게 아니라 상층 지주나 그래도 좀 있는 농민층이 시민이 돼서 상층에 있는 귀족들, 상층 시민들이 국가를 경영하는데 이제 참여하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걸 과두정이라고 그래요. 폴리스를 보면 결국 권력은요, 국가가 어떤 기능을 담당하니까 권력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에서 소수 가문들이 국가 기능의 상당 부분,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는 국가 기능을 감당하면서 과두정이 나왔어요. 근데 과두정끼리 이렇게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니까 결국 이제 한 명이 뜨게 돼요. 뭐 권력이라는 그렇잖아. 그 유명한 페이시스트라스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대단히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좀 전까지는 예를 들면 뭐 삼성그룹에선 이거 했다, 그랬더니 뭐 현대에선 이거 했다, 뭐 저기 LG에선 이거 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페이시스트라스도 사실 명문가 출신이에요. 솔로하고 다 뭐 왔다 갔다 하는 집안이야. 근데 이 아저씨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여기 쪽이 커졌으니까 이쪽 세력한테 호소를 하는 거죠. 이걸 이제 당시 이제 페이시스트라스가 싫었던 사람은 선동이라고 그러고, 이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은 민중을 위해서 했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얘들의 지지를 직접 호소하는 거지. 이쪽만이 아니라 이쪽의 지지를. 어떻게 호소하느냐? 잔치를 벌이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한 뭘 만든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에 가면 제일 유명한 게 그 아크로폴리스 밑에 있는 아고라라는 데인데, 아고라를 뭐라고 하지? 도시계획 같은 걸 해가지고 완전 요즘 말로 하면 저기 신도시라고 하긴 뭐하고 예쁜 광장 같은 걸 만드는 거죠. 그전엔 그냥 시장터였는데. 그리고 제우스 신전이 사실 아크로폴리스보다 더 큰 게 제우스 신전인데 그게 지금 많이 폐허가 돼서 사람들이 못 느껴서 그런데, 별거 없던 자리에 싹 밀고 제우스 신전만, 내가 요즘 말로 공공복지를 한다. 다리도 그냥 외나무 나무 다리 건너 다녔는데 어마어마하게 멋있는 다리를 만들어가지고 특별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백성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뭔가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하고 정치적 결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는 옆에 있던 그 유명한 저기 알키비아데스 나왔던 알크메이온가 이런 애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당시 아테네에서 제일 센 가문이 알키메이온가인데 요 놈이 제일 라이벌이잖아요. 그래서 걔들 추방하고, 여기 내가 이제 얘기가 복잡한데 중간에 뭐 지들끼리 용병 끌고 나와서 뭐 전투하고 되게 복잡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참주는 이제는 민중에게 직접 호소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페이시스트라스의 참주가 시작됩니다. 그랬더니 알크메이온가의 클리스테네스가 배웠잖아. 아, 민중한테 직접 호소해야겠구나. 그럼 어떻게 할까 해서 대단히 중요한 걸 작전 쓰는데, 일단 클리스테네스의 계획이 뭐냐면 씨족제를요, 요즘 말로 하면 성을 막 나눠줘가지고 원래 있던 몇 대 패밀리가 아니라 패밀리를 완전 확장시켜버려요. 그래서 뭐 동대문구는 김씨가 산다, 서대문구는 박씨가 산다, 사로 육천 이렇게 만들듯이 쫙 막 사로 육천도 아마 그렇게 만들었을 거야. 그래갖고 동네에다가 막 족보 나눠줘고 성씨를 막 만들어서
C족을 새로 재편해버리고 있는 C족을 또 흩어버려. 원래는 저 조그만 가문이었던 저쪽과 저쪽과 그래서 큰 성씨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10개 클론을 만들어가지고 투표권을 왕창 부여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투표권은 정책 의결 투표권이 아니라 누가 권력이 세서 독재를 하려고 그럴 때는 저기 그 사람 이름이 6,000표가 이상 나오면 추방한다. 이런 그 유명한 도편 추방 제도를 도입하는 거죠. 다양해진 민중을 투표권을 주니까 이제 몰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아테네의 새로운 민주정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아테네의 새로운 민주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전제가 뭐냐면 다양한 직업권, 다양한 국적, 어쨌든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어쨌든 시민 권리를 주고 혜택을 주니까 이게 민주주의의 제일 장점은 획일화되지 않고 다원적인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준다는 거죠. 데미스토클레스가 어떤 애냐면 과거의 전통 귀족층에 못 들어가는 딱 그 아래쪽이고 어머니는 외국인 출신이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신세대는 신세대지. 클리스테네스의 개혁 덕에 뭔 도움을 가진 신세대인데 아직은 이쪽에 전통 지배층에 못 들어가나. 근데 원래 이런 일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막 연구를 했더니 전통 지배층은 여전히 그래도 상당수가 농업에 원래 지주들 출신이 많으니까 농업에 대한 애착이 큰 거야. 그래서 이 데모스토클레스는 돌아다니면서 바닷가를 다녔더니 지금 외국의 식민지도 많고 뭐도 많고 무역으로 가면 우린 떼돈 버는데 왜 우리가 이걸 안 하고 있니라는 이 소위 아랫사람들. 삼각형으로 보면 아래쪽에 인구가 많잖아요. 그리고 역동적인 농부보다는 아무래도 무역하는 사람들이 역동적이지. 이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이제 체제를 바꾸자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기겠어? 당연히 얘가 이기죠.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까지 이게 뭔가 권력이 없던 사람들이 자기 직업군에서 권력이 오고 혜택이 오니까 에너지가 폭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는데 그때 이제 아테네 남쪽에서 거대한 은광이 발견이 돼요. 그랬더니 전통 과두정 집안 출신들은 뭐냐면 전 국민한테 분배하자고 그래요. 이 포퓰리즘을 데미스토클레스가 이겨요. 이게 쉽지 않은데 국민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해양국가로 바꾸자. 항구 만들고 배 만들고 무역업에 투자하고 하자는데 전 세계적으로 포퓰리즘을 이기는 장기 전략으로 포퓰리즘을 이기는 드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는 데미스토클레스가 똑똑한 게 아니라 그때 아테네 사회가 막 눌려 있다가 사람들한테 이게 막 가니까 이 전통 농업 사회로 살던 사람보다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에너지가 터지는 거죠. 갑자기 이렇게 돼서 아테네 전성 시대는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하고 소위 말하는 페리클레스 시대가 오는데 이게 데미스토클레스가 만들었던 각 파트에 불사질러 가지고 순식간에 해양국가 되고 하면서 페르시아한테 이기게 되는 그야말로 전성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하는 얘기는 진짜야. 이제부터 하는 얘기가 진짜인데 거기까지는 좋았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서 보시는 저 아크로폴리스라든가 이런 거 원래 아테네가 이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 파르테논 신전이 지금 다 깨져가지고 뭐 가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저 사람들 감동 많이 받잖아. 거기 가면은 뭐 이것저것 아무리 깨졌어도 요 앞에 이게 니케 신전이고 여기 신전 여러 개 있어요. 여기 이것도 어디 요쪽에 있는 이름 난 이거 이름 맨날 이거 무슨 신전 조각도 멋있고 이거는 원래 아테네가 아니고 원래 아테네는 여기 흙으로 만든 기와집에다가 나무로 만들고 뱀 한 마리 3장에 넣어놓고 정말 어디 무당집 같은 데였다고요. 이거를 데미스토클레스의 개혁으로 국가가 이제 무역국가에서 돈 벌고 페르시아한테 이기고 하니까 돈 확 벌어가지고 페르시아 전쟁 때 또 싹 불탄 거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조의 도시를 완전히 대리석의 도시로 바꾼 거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파르테논 신전에 가시면 멋있다가 아니라 원래 여기는 무당집 같은 거 있던 동네인데 그게 데미스토클레스의 민주주의, 그러니까 내가 말했던 계량민주주의가 사회를 불태워서 순식간에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테네의 전성기가 그때 열려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욕구가 통제가 안 돼요. 이게 민주주의의 장점이 각 파트를 불태우는 건데 불탄 다음이 문제더라고. 한번 불타갖고 뭐가 되니까 욕구가 통제가 안 돼. 그래서
그 지금 긴 얘기는 못하지만 펠로폰네소스 전쟁 때 사실은 아테네가 전염병 때문에 졌다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은 페리클레스 그 전염병은 당시 의학 수준으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긴 했고 원래 페리클레스의 전략이 사실은 맞아요. 당장은 우리가 고통받지만 장기적으로 가면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비슷한데 그 요즘 말로 하면 경제 봉쇄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 비슷하네. 러시아가 스파르타라면 이쪽이 저기 아테네였는데 경제 봉쇄 같은 걸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러시아 경제 봉쇄하면 금방 이길 것 같았는데 러시아는 에너지 팔아먹고 그 작물은 자급자족이 되니까 경제 봉쇄를 해도 버티는 거예요. 스파르타도 그랬거든요. 해외 무역을 안 하니까 그 아테네 같으면 경제 봉쇄하면 한 달도 못 갈 텐데 스파르타는 버티는 거야.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이거 뭐냐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페리클레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당장 우리 생각처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무리 스파르타라고 해도 완전히 경제 봉쇄된 상태에서는 오래 못 산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면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진짜 그렇게 갔으면 이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페리클레스가 죽고 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뒤로 몇 번의 위기가 있는데 아테네 애들이 힘이 세지면 전략 목표를 때려야 되는데 갑자기 이걸 갖고 돈 내는 데 때려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한다고 합시다. 모스크바를 쳐들어가야 되는데 유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전으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옆에 엉뚱한 나라로 가. 터키에 돈 있다 하면 터키로 가고 막 이런 식으로 두 번, 세 번을 그 짓을 해요. 근데 그걸 못 고쳐요. 오히려 스파르타는 너무 꾹가기 때문에 이런 위기를 겪었으면 그냥 끝났을 텐데 아테네는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식민도시를 물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식민지는 아니에요. 근데 그냥 쉽게 말하면 동맹 국가들이 되게 많았는데 동맹 국가들이 다 돈 버는 섬들이거든. 그리고 도시들이 그걸 쥐어짜 가지고 재건을 빨리 합니다. 그래서 재건을 하면 자 이제 스파르타로 쳐들어가자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자기들이 봐도 굉장히 이제 뭔가 세졌잖아. 그러면 갑자기 누가 스파르타를 치지 말고 저기 금강이 있습니다. 글로 가요. 그래서 이따 아작나서 돌아오고. 그래서 또 금방 망할 것 같았는데 또 그 식민지들 쥐어짜가지고 날이 갈수록 이제 무식하게 쥐어짜는데 이때 세 번째 쥐어짤 때는 이제 진짜 인정사정을 쥐어짰어요. 사람이 점점 독해지더라고. 그래서 살벌하게 쥐어짰는데 살벌하게 쥐어짰더니 역대 최고의 함대가 만들어진 거야. 그래갖고 쫙 하니까 아테네 시민들이 봐도 너무 멋있는 거지. 이거면 세계도 정복하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드니까 갑자기 스파르타로 가야 되는데 여기로 가야 되는데 멀리 시칠리아로 가자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스파르타로 가는 거하고 시칠리아로 가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이때 배들은 저게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리고 해외 원정은 요즘도 그렇지만 항공모함 없으면 안 되는 게 한 번 가면 거기다 내려놔야 되잖아. 계속 이렇게 조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고 이런 대규모 원정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걸 간다면 정말 엄청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민들은 그냥 선동하고 하면 된다. 와 이러니까 원래 이제 가려고 했던 데 여기 시라쿠사거든요. 시라쿠사에 상륙을 했습니다. 상륙하다가 실패해서 북쪽으로 돌아갑니다. 나한테 권력을 주면 예쁘게 바꾼다. 그래서 이렇게 이 언덕을 끼고 아테네군이 여기를 돌파하려고 그런 거죠. 다른 나라 가서 정복할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저 앞에 황금이 있다는 말에 소크라테스가 이제 이런 것에 대해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민주정 하자고 막 치고 나오는 거죠. 민주정, 참주정, 과두정도 결국 같은 뿔에서 나오는 거다. 해외 원정에 가서 잘 싸울 수 있는 군대로 재편을 한 거죠. 이 삼국지의 이 팩트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과연 어떤 것이 다른가? 바로 이 책 속에 있어이다. 삼국지 아저씨 우리 임영환 박사님께서 드디어 전략 삼국지를 쓰셨습니다. 제목부터가 멋있습니다. 전략 삼국지. 근데 이제 혹시 이제 아픈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딱 첫 번째 1부의 시작이 정사 삼국지와 소설 삼국지입니다. 예, 여기
팩트, 폭행 맞기 싫으신 분들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한 이 부분도 약간 소설이죠? 예. 요거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사실 삼국지가 소설로 유명한 바람에 네. 그 진짜 정사에게는 많이 빠졌는데 네. 사실은 정사 삼국지 자체가 굉장히 교훈이 많은 책이고 다이나믹한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소설 삼국지도 명나라 때 나온 게 아니라 삼국시대 끝나자마자 수많은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를 네. 여기다 편집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삼국지 자체가 역사 자체가 되게 흥미로운 책인데 네. 이게 소설로 넘어가니까 정말 재미난 역사 얘기가 다 죽고 수많은 교훈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투 장면은 사실 삼국지 소설의 전투 장면은 맨날 매복, 네. 화공, 모종강이 그랬더라고. 이 수많은 전투 장면을 봐라.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 맞는 말이지. 근데 다 뻥이란 말이야. 하지만 그 뻥 속에서 감동을 찾아낸 우리 아니겠습니까? 감동은 있는데 진실은 교훈은 없어. 진짜 솔직한 얘기로. 네. 그래서 진짜 전투의 교훈은 따로 있어요. 아. 그런데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훌륭한 전투도 많고 네. 굉장히 역동적인 삶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사 속에 있는 교훈들을 뽑아왔습니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국지를 읽지 않은 사람과는 친구가 되지 마라. 그런데 삼국지를 3번 이상 읽은 사람과는 절대 싸우지 마라.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참 많은 표본이 돼주고 교훈이 돼준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교훈을 모아서 우리 삼국지에 대한 이야기 전략삼국지 쓰셨으니까요. 이거 많이들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